한글에게 완전히 졌습니다. 유네스코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20년간 세계 각국의 문자를 냉정하게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 문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확신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심사위원이 어떻게 한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샬럿 리처드슨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보존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역사학 박사로 20년 넘게 전 세계 문자의 구조와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해왔어요.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제 일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와 저는 썩 좋은 인연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 신뢰가 없었죠. 20년 전 일이에요. 제 여동생 조에는 일본 도쿄대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던 23살의 아이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곤 했는데 그 아이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정말 멋진 건물 설계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았죠. 조앤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통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일본 당국도 그 사고에 대한 설명도,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보고서엔 보행자 부주의라는 몇 줄의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역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차가운 관공서 복도를 오가며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어요. 규정상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저는 아시아에 대해 불신을 품게 되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제 깊은 내면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것이 20년간 저를 지배해왔습니다. 매번 동아시아 관련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어요. 공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의심부터 했습니다. 시스템은 있어도 진심은 없다고 생각했죠. 형식적이고 차갑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어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감정을 배제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한글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문자일 수 있을까요? 문서를 넘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또 과대포장 아닐까? 아시아 특유의 허풍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양심이 속삭였죠. 편견을 갖지 말라고.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20년간 쌓인 벽이 너무 높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문자 체계 특별전. 유네스코 주관으로 열린 이 자리는 각국의 대표 문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였어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3일간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전시 첫날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죠. 각국 대표들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경쟁의식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대표 미셸 교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라틴 문자의 유산과 철학적 깊이를 강조하며 말했어요. 라틴 문자는 서구 문명의 토대입니다. 2000년간 학문과 예술,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죠.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고대 로마의 비문부터 현대 과학 논문까지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대표 라메시 박사는 하얀 터번을 두른 채 산스크리트 문자의 과학성과 신성함을 내세웠어요. 우리 문자는 소리의 과학입니다. 발음 기관의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목구멍, 입천장, 혀, 입술의 위치를 도표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랍어의 아름다운 서체를 소개하는 이집트 대표는 금실로 수놓은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어요.
히브리어의 종교적 상징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대표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 왕 교수는 한자의 5천년 역사를 내세우며 당당했죠.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뿌리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예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각 문자의 한계도 드러났어요. 라틴 문자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학습 효율이 낮았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르고 같은 발음인데 철자가 다르고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는 현재 사용 인구가 극히 적었어요.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한자는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죠. 아랍어는 모음 표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히브리어는 사용 인구의 한계가 명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표에서 한글은 모든 지표에서 예외였습니다. 학습 속도, 정보화 적응력, 문맹률, 발음 일치율. 거의 모든 기준에서 최상위였어요. 저조차도 그 수치들 앞에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습 기간은 몇 주에서 몇 개월,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내 편견이 틀렸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학자적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정말 이 문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 20년간 쌓인 벽 너머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 대표의 발표 차례가 돌아왔죠. 제 마음속에서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 김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했죠.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사상에 따라 모음을 만들었어요. 화면에는 입술, 혀, 목구멍의 모양과 한글, 자음의 형태가 비교되어 나타났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정말 발음기관을 본뜬 게 맞더라고요. 과학적 설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조합의 원리죠. 간단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복잡한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쾌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모아쓰기 구조도 소개했어요. 가로쓰기, 세로쓰기 모두 가능하고 컴퓨터 입력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자판 배열까지 보여주며 효율성을 강조했죠. 발표는 깔끔했고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구조는 좋군. 하지만 문화적 깊이나 감동은 어디 있지? 그냥 기계적인 설명 아닌가?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차가운 시선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1970년대 초반 강원도 산골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초가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마을이었어요. 1972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도 숙연해졌죠.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마을 이장만이 겨우 글을 쓸 줄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촛불 아래에서 글자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필을 꽉 쥐고 기역, 니은, 디귿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의 글자를 배우는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분들 중 한 분은 멀리 사는 아들이 보낸 편지들을 평생 보관만 하고 계셨습니다. 김 교수가 잠시 멈췄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그 편지들을 읽으며 통곡하셨어요. 아들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저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못 읽었던 편지. 그 편지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았죠. 감동 코드일 뿐이야. 구조와는 별개지. 20년간 쌓아온 방어막이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방어막에 작은 틈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단단히 쌓아 올린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어요. 호텔에 돌아온 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책상에 앉아서 말이에요. 폴더 속 깊이 묻어뒀던 문서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20년 전 도쿄 경찰청의 보고서였어요. 동생 조앤의 사고 기록이죠. 파일을 열 때마다 여전히 똑같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무 설명도 사과도 없었던 그 기억. 차가운 관공서 복도에서 기다리며 느꼈던 절망감. 통역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싸워야 했던 무력감 말이에요. 조앤의 마지막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무의식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에 벽을 쳤어요. 중국, 일본, 한국. 그들에겐 시스템은 있어도 인간성은 없다고 생각했죠. 냉정하고 형식적이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제도는 완벽해 보여도 그 뒤에 숨은 따뜻함은 찾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한글에 대한 이 감정도. 아무리 좋은 구조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이 만든 문자 아닌가. 진심이 담겨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차가운 도구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에펠탑의 조명이 1시간마다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앤아, 너라면 오늘 발표를 어떻게 봤을까? 건축을 공부하던 동생은 구조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다음 날 문화원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샬럿 박사님, 직접 한국에 오셔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자는 결국 사람이 쓰는 거니까요.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발표장에서 본 그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를 의지한 채 공부하던 어르신들의 모습. 평생 보관만 하던 아들의 편지를 읽게 된 가슴 뭉클한 이야기.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그 문자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확인해야지. 이 문자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20년간 피해왔던 동아시아 땅을 다시 밟아볼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안내를 맡은 젊은 연구원 이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세종대왕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가보실 거예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카페, 음식점, 병원까지. 모든 곳에 한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죠. 첫 일정은 예상대로 형식적이었어요. 기념관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박물관에서는 한글의 변천사를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전시물들, 친절한 설명. 하지만 어딘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시 박물관은 다 비슷하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에 들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안내판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까지. 그리고 그 모든 언어 아래에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2층 교실로 안내받았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의 여성들이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 집중하는 표정은 똑같았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죠. 강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우리 한글 공부하는 모습을 보러 오셨어요. 수강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수한 반응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을까요? 베트남에서 온 누엔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편지 많이 와요. 읽고 싶어요. 손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공지사항들이 그녀에게는 암호 같았을 겁니다. 가정통신문이 어려워요? 제가 물었죠. 누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자는 조금 알아요. 베트남에서도 써요. 그런데 한글은 처음에는 그림 같았어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보여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는 공책의 기역, 니은, 디귿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남편 가족들이랑 말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국에서 온 린 씨였어요. 30대 중반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학 나왔어요. 영어도 할 수 있어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죠. 그런데 한글이 정말 신기해요. 그녀가 보여준 공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다는데 이제는 복잡한 문장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중국어는 한자라서 뜻은 알지만 소리가 복잡해요. 영어는 철자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써지니까 정말 쉬워요. 린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다른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죠. 강사로 봉사하는 김 선생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외국분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체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원리만 이해하면 빨리 늘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의 간절함이 대단해요. 가족과 소통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세요. 쉬는 시간에 누엔 씨가 제게 다가와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아들이 쓴 일기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글 배워서 이제 내 숙제 도와줘요. 엄마 최고예요. 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누엔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써줬어요. 저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였고 가족과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마리아 씨도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한글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20년간 품어온 편견과 지금 눈앞에서 본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구나 싶어요. 교실 안에 여성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순수한 기쁨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동생 조앤이 떠올랐어요. 건축학도였던 조앤도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간절함. 그 순수한 열정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센터를 나서며 이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통계나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거였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누엔 씨가 보여준 아들의 일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글 배워서 이제 내 숙제 도와줘요.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계속 흔들었어요. 명동 거리는 정말 국제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동남아시아 언어들까지. 한글 간판 아래로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한글 간판을 찾고 있더라고요.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게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요?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미백 크림이라고 써 있어요. 하얀 피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글로 어떻게 써요? 배우고 싶어요. 직원이 종이에 미백이라고 써주자 관광객이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간단해요. 중국어보다 쉬워 보여요. 그러면서 자신도 따라 써보려고 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단순히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한 식당 앞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인 가족이 메뉴판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초등학생 정도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내가 한국어 조금 안다고 했지?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알겠어? 소피아라는 아이가 메뉴판을 유심히 봤어요. 아빠, 이거 김치찌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불고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지?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거든요. 선생님이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읽기 쉬워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김치는 김치, 찌개는 찌개.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쉽게 한글을 읽을 수 있다니. 아이의 부모도 신기해하며 소피아에게 메뉴를 주문해달라고 했어요. 소피아가 식당 직원에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2개, 불고기 하나 주세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해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소피아에게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고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연결되는 특별한 달이었어요. 길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인 듯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국 대학생이 다가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소통이 잘 안 되었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다른 외국인이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매던 노인에게는 영어로 통역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한국어 배운 지 2년 됐어요. 그가 한국 대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워서 금방 늘었어요. 노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한국 대학생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2년 만에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네. 베트남어는 알파벳 비슷한 문자를 쓰는데 한글이 훨씬 체계적이에요. 베트남 유학생이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 배우고 나서
한국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니까 마음도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 전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와 갈등들. 언어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힘이 있구나. 카페에 들어가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 명동에서 본 것들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글에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 소피아가 한글로 가족을 도와주는 모습, 베트남 유학생이 한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모든 장면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기쁨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 내가 왜 그동안 한글을 편견으로만 봤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이었을 거예요. 언어 소통의 실패로 생긴 아픔 때문에 언어 자체를 불신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언어는 사람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한글은 그 다리 역할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명동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각각의 글자마다 누군가의 희망과 꿈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을 읽으려 노력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호텔방 책상에 앉아 한 문장을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20년간 쌓인 편견을 인정하는 일은 학자로서 쉽지 않았거든요. 한글은 문자 구조로만 평가할 수 없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썼어요.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야 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간판에 한글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글자마다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간직만 하던 아들의 편지를 읽고 통곡했다던 그 어르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차가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한글 자음 같기도 하고 모음 같기도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외국인들이 반복하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엔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저는 발표를 했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냉정한 샬럿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한글을 의심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정에 휘둘린 과대포장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문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뻔했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터져나오는 박수. 미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왕 교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도의 라메시 박사가 훌륭한 평가였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완전히 졌어요. 학자로서의 객관성도 20년간 쌓은 편견도 모두 무너뜨린 채로 완전히 졌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졌어요. 감동 앞에, 사람 앞에 말이죠.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한글에게 졌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이 설레임. 몇 달 뒤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글날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10월의 서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와 한글 사랑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퍼포먼스를 하고 어르신들이 붓글씨를 쓰는 모습.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였어요. 야외 무대에서 저는 외국인 최초로 초청 연설을 하게 되었죠. 며칠 전부터 한국어로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발음이 서툴러도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문자는 단 24자로 5천만의 마음을 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몇 달간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으며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우아하고 탄성을 지르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저는 손수 쓴 한글 편지를 관객에게 낭독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외국인들처럼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썼어요. 한글을 만나기 전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바꿔준 글자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목이 메었어요. 관중석에서 누군가 고마워요라고 외쳤고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는 문자 이상의 무언가를 배웠어요. 문화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숨결이 깃든 유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저녁 늦게 호텔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벅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의 한글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글자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에게 졌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은 이야기예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한글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신뢰와 따뜻함을 되찾게 해준 기적 같은 문자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정말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한글을 만났을 때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글의 진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래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에 대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샬럿 리처드슨의 한글 이야기였습니다.